잠자리 동화 첫 번째. 냄새 맡은 갑. 옛날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농부와 부자이지만 심술궂은 영감이 한 마을에 살았어요. 마음씨 착한 농부는 부지런하여 새벽부터 일어나 주먹밥을 싸가지고 일 나갈 준비를 하였어요. 하지만 심술궂은 영감은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게을러 해가 머리 꼭대기에 떠야 겨우 일어나 배가 불룩하도록 밥을 먹고서는 남의 것을 빼앗을 생각만 했어요. 이렇게 둘은 달라도 너무 달랐지요. 가난한 농부는 매일 그러하듯 아침 일찍 일을 나가다가 누더기를 입고 길가에 앉아있는 불쌍한 형제를 만났어요. 며칠은 굶은 듯하니 이거라도 나누어 드세요. 농부는 형제에게 점심으로 싸온 주먹밥을 모두 내주었지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니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심술궂은 영감이 마루에 누워 드르렁 낮잠을 자고 있는데 오리 한 마리가 꽥꽥 소리를 내며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벌떡 일어난 심술궂은 영감은 이게 웬 떡이야? 으하하하 하며 오리를 냉큼 품에 안아 자신이 기르는 오리들과 섞어 놓았지요. 이렇게 늘 남의 것을 빼앗으니 놀고 먹어도 부자일 수밖에요. 꼬르륵 점심을 걸렀더니 배가 몹시 고픈걸. 허허허. 해가 서산을 넘어갈 무렵 농부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꼬르륵. 농부는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착한 농부가 심술궂은 영감 집 앞을 지날 때였어요. 저녁을 짓는지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어요. 농부는 배를 움켜쥐고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 킁킁 맛있는 냄새. 착한 농부는 참지 못하고 솔솔 풍겨오는 음식 냄새를 더 맡으려고 담장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심술궂은 영감이 대문을 박차고 나오며 소리쳤어요. 어허, 내 귀한 음식 냄새를 맡다니 고얀 놈. 그 바람에 깜짝 놀란 착한 농부는 벌러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이고 엉덩이야. 냄새 좀 맡았다고 그리 소리를 지르면 어쩐단 말이오. 어허, 우리 집 음식은 임금님 밥상에 올라가는 귀한 재료들로 만든 것이니 공짜로 냄새를 맡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 착한 농부는 기가 막혀 입만 딱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얼른 냄새 맡은 값을 내놓게. 내겠소. 영감의 호통소리에 그만 약속을 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냄새 맡은 값이 도대체 얼마란 말이오? 10냥만 내게. 이것도 많이 깎아준 거야. 집으로 돌아간 착한 농부는 밥도 먹지 않고 방에 누워 날이 새도록 잠도 자지 못한 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아내가 걱정이 되어 묻자 농부는 그제야 심술궂은 영감과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 주었어요. 냄새 맡은 값 열량을 어찌 마련할꼬? 아내는 저고리 안에서 주섬주섬 돈을 꺼내 열량을 주며 말했어요. 필요한 일이 생기면 쓰려고 조금씩 모았어요. 약속은 약속이니 이 돈이라도 갖다 주세요. 내 실수로 힘겹게 모은 돈을 이렇게 쓰다니 미안하오. 농부와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부모님의 대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던 농부의 아들이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무릎을 탁 쳤어요. 다음 날 착한 농부의 아들은 어머니가 준 돈을 들고 심술궂은 영감의 집으로 갔어요. 짤랑짤랑 짤랑짤랑 심술궂은 영감의 귀에 대고 열량을 흔들어 댔지요. 영감님, 지금 분명히 돈소리 들으셨지요?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요. 심술궂은 영감은 화가 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소리쳤어요. 냄새 맡은 값은 주고 가야지. 영감님, 저희 아버지는 음식 냄새만 맡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값 역시 동전 소리만 들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심술궂은 영감은 어린아이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착한 농부는 그 후로도 불쌍한 사람을 돕고 부지런히 일하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잠자리 동화 두 번째. 며느리는 방귀쟁이. 옛날 어느 마을에 공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공영감은 싱글벙글 기분이 좋았어요. 솜씨 좋고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이웃마을 방영감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였기 때문이지요. 달덩이 같은 얼굴에 복이 들어 예쁘기까지 하네 그려. 며느리가 들어온 후 집안의 웃음이 그치지 않았어요. 가족들 모두 며느리가 지어준 맛있는 밥을 먹고 얼굴색이 좋아졌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안색이 변해갔어요. 사과처럼 발그스름하던 볼과 앵두 같던 입술은 사라지고 얼굴이 누렇게 뜬 메주처럼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생글생글 웃던 얼굴은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것 같았어요. 공영감은 며느리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침밥을 하고 있는 며느리를 불러 물었어요. 얘야,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요즘 네 안색이 좋지가 않구나.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망설이지 말고 어서 말해보거라. 우리 며느리 걱정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사실은 아버님 그래 방방 뭐냐? 아이고 말을 해라. 답답하구나. 방석을 주랴?
아니요. 부끄러워서 방은 그만하고 답답하니 어서 말을 해보거라. 며느리는 그제야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귀 때문에요. 방귀? 지금 방귀라고 했느냐? 네, 아버님. 부끄러워 방귀를 참았더니 속병이 났습니다. 공영감은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세상에 방귀 안 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제 방귀는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흔한 그런 방귀가 아닙니다. 그래? 그렇다면 흔한 방귀가 아닌 귀한 방귀 구경이나 해보자. 시원하게 뭉뭉 끼어라. 어서. 그러나 며느리는 방귀는 안 뀌고 설명을 들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럼 방귀를 뀌기 전에 아버님은 기둥을 꼭 끌어안으시고 그래 알겠어. 어서 방귀나 뀌어라. 아직이요. 어머님은 앞마당 대추나무를 꽉 안으시고 서방님은 뒷마당 항아리를 꼭 끌어안으세요. 공영감은 며느리가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모두들 시키는 대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말했어요. 자, 낍니다. 꽉들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드디어 참고 참았던 방귀를 냅다 끼었어요. 뿡! 세상에나 이런 요란한 방귀가 있다니. 지붕이 들썩들썩, 나무들이 휘청. 며느리의 방귀에 모두 부들부들 떨었어요. 공영감은 기둥을 잡고 있던 손을 놓치고 나가 떨어지고 어머니는 대추나무 뿌리가 뽑혀 쓰러지고 아들은 항아리와 함께 하늘로 치솟았다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날 밤 공영감은 걱정 끝에 마당에 나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내 평생 이런 무서운 방귀는 처음이야. 이러다가 며느리 방귀 때문에 집이 폭삭 무너지고 말겠어. 며느리도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공영감은 마침 방에서 나오는 며느리를 불러 말했어요. 얘야, 무슨 일이든 야무지게 잘하고 마음씨도 곱고 얼굴도 복스러워 네가 무척이나 마음에 든단다. 허나 네 방귀가 무서워 같이 살기 겁이 나는구나. 내가 다시 너를 부를 때까지 친정에 가 있어야겠다. 네, 그렇게 하겠어요, 아버님. 며느리는 억울해 흐느껴 울었지만 공영감의 말대로 친정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공영감이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이웃마을로 갔어요. 이웃마을 가까이 왔을 때 잘 익은 감이 주렁주렁 달린 감나무를 발견한 공영감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말했어요. 저 감 하나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구나. 하지만 감은 너무 높이 달려 있었지요. 그때 며느리가 아주 얌전히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를 믿으시고 아버님과 서방님 두 분이 힘을 합쳐 감나무를 꼭 끌어안고 계세요. 공영감은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지만 아들과 함께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며느리는 엉덩이를 살며시 들고 방귀를 뀌었지요. 뽕! 며느리의 방귀 소리와 함께 감나무가 흔들흔들 하더니 감이 우수수 떨어지지 뭐예요. 공영감은 잘 익은 감을 골라 얼른 집어들더니 허겁지겁 베어 먹었어요. 아이고 맛나다. 아이고 달콤해라. 며느리 방귀 덕에 맛난 감을 실컷 먹어보네 그려. 공영감은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아들은 커다란 진보다리에 감을 한가득 담고도 저고리를 벗어 또 담기 시작했어요. 며느라가야, 내 방귀가 무서운 방귀가 아니라 돈방귀로구나, 돈방귀. 다시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공영감은 신이 나서 껄껄껄 웃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이제 공영감은 며느리의 얼굴빛만 봐도 방귀 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방귀쟁이 며느리가 방귀 낀다. 뭐든지 꼭 잡아라. 날마다 공영감의 신나는 고함 소리가 마을에 짜렁짜렁 울렸지 뭐예요. 껄껄껄 깔깔깔 행복한 웃음소리와 함께 말이에요. 잠자리 동화 세 번째. 도깨비와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수하고 착하기만 한 총각이 살았어요. 돈도 셀 줄 몰라 한 냥, 두 냥도 헤아리지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감자인지 고구마인지도 구별할 줄 몰랐지요. 저래서 힘든 세상을 어찌 살아갈꼬. 걱정을 한가득 안고 고심하던 아버지는 아들을 집에서 내쫓기로 했어요. 이놈아, 나가서 제 힘으로 쌀 한 톨이라도 구해오너라. 총각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걷고 또 걸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깊은 산속에 이르렀지요. 빈 집을 발견한 총각은 기뻐하며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도깨비가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머리가 울퉁불퉁하고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긴 데다가 덩치는 또 얼마나 큰지 겁에 질린 총각은 덜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거칠고 큰 목소리로 도깨비는 말했어요. 우하하하, 손님이 왔으니 이제 심심하지 않겠는걸. 하면서 총각에게 같이 살자고 했어요. 여기서 나랑 1년만 같이 살자. 응. 총각은 너무너무 무서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딱히 갈 곳도 없는데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좋아. 그날부터 도깨비는 물을 심어도 총각이랑 같이, 산에서 나무를 해도 총각이랑 같이, 떡을 먹어도 총각이랑 같이, 노래를 불러도 총각이랑 같이, 잠을 자도
총각이랑 같이 무엇이든 총각이랑 같이 했어요. 총각이 도깨비와 함께 산 지 1년이 지나자 도깨비는 총각에게 커다란 복주머니 한 개를 주며 말했어요. 킁킁 우하하하 나랑 무엇이든 같이 하며 1년을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이건 굴럭굴럭 기침을 하면 쌀이 쏟아지는 요술 복주머니야. 총각은 복주머니를 받아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어요. 한참 길을 가는데 해는 지고 어둑어둑해지고 말았지요. 총각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로 했어요. 총각은 주막 주인 아주머니에게 복주머니를 맡기며 당부했어요. 이 복주머니 좀 맡아주세요. 하지만 복주머니 앞에서 꿀럭꿀럭 기침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주머니는 복주머니가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니, 무슨 이유로 복주머니 앞에서 클럭클럭 기침을 하지 말라는 거지? 주인 아주머니는 살금살금 일어나 복주머니를 꺼내고는 쿨럭쿨럭 기침을 했어요. 쿨럭쿨럭 쿨럭쿨럭. 갑자기 복주머니 속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라락 사라라락 사락사락. 이게 뭐야? 쌀이잖아. 이건 쌀이 나오는 복주머니로구나. 얼씨구 절씨구. 아주머니는 요술 복주머니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복주머니로 얼른 바꿔놓았어요. 새벽닭이 울자마자 일어난 총각은 아주머니에게서 받은 가짜 복주머니를 들고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 1년 만에 제가 돌아왔어요. 아들이 돌아왔다고요. 쌀이 나오는 복주머니를 가지고 말이에요. 총각은 자랑스럽게 복주머니를 꺼내놓고 쿨럭쿨럭 기침을 하였어요. 그러나 가짜 복주머니에 대고 아무리 쿨럭쿨럭 기침을 해도 쌀이 나올 리가 없었지요. 아버지는 총각의 행동이 한심해서 복주머니를 마당에 내던지며 소리쳤어요. 이놈이 기침을 하면 복주머니에서 쌀이 나온다는 거짓말을 믿고 아버지 앞에서 바보 같은 행동만 하고 있구나.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손으로 쌀 한 톨이라도 벌어올 생각을 해라. 총각은 또다시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한참을 터덜터덜 힘없이 가다 보니 또 도깨비 집에 이르렀지요. 도깨비는 반갑게 총각을 맞아주며 우하하하, 전에 왔던 손님이 다시 왔네. 심심했는데 잘 됐다. 나랑 같이 1년만 살자. 응. 하고 뛸 듯이 기뻐했어요. 총각도 도깨비를 다시 만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대답했지요. 그래, 좋아. 총각은 또 도깨비와 살게 되었어요. 총각은 도깨비랑 배추도 심고 밥도 해먹고 들에 소풍도 가고 낮잠도 자고 빨래도 하고 무엇이든 같이 하며 지냈지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어요. 우하하하, 무엇이든 나랑 같이 하며 함께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이번에는 도깨비가 늙은 당나귀 한 마리를 끌고 나오며 말했어요.
이 당나귀는 배를 2번 쓱쓱 쓰다듬어주면 똥구멍에서 금화가 쏟아진단다. 너에게 주겠다. 총각은 인사를 꾸벅하고는 집으로 향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예전에 묵었던 주막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어요. 총각은 끌고 온 당나귀를 주막 주인 아주머니에게 맡기며 말했어요. 절대로 배를 2번 쓱쓱 쓰다듬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2 눈이 커다래지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었어요. 기분이 좋은 아주머니는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부르며 당나귀를 마구간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2번 쓱쓱 쓰다듬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당나귀의 똥구멍에서 금화가 와르르 쏟아지지 않겠어요? 이번에도 바보 총각 덕분에 내가 귀한 보물을 얻게 되었구나. 아주머니는 얼른 요술 당나귀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당나귀로 바꿔놓았어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총각은 아주머니가 내준 당나귀를 끌고 신이 나서 단숨에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금돈을 아주 많이 벌어왔어요. 총각은 덩실덩실 춤까지 추며 아버지를 크게 불렀어요. 아버지 앞에서 자랑스럽게 당나귀의 배를 쓱쓱 2번 쓰다듬어 보았지만 금화는 쏟아지지 않았어요. 총각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배만 자꾸 쓰다듬자 당나귀의 똥구멍에서 똥이 쏟아지지 뭐예요? 이놈아, 당나귀 똥이 그 말한 말이냐? 잠시라도 내 말을 믿은 내가 바보로구나. 총각은 하는 수 없이 또 도깨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도깨비에게 모두 말했지요. 총각의 이야기를 다 듣고 도깨비가 말했어요. 그럼 나랑 같이 1년만 살자. 총각도 그래 좋아 했지요. 1년은 빠르게 지나갔고 도깨비는 커다란 방망이를 총각에게 주었어요. 때려라 외치면 흠씬 때리는 방망이야. 멈춰라 라고 할 때까지 어디든 쫓아가서 때려주지. 총각은 방망이를 들고 주막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방망이를 맡기며 말했어요. 절대로 때려라 라고 외치면 안 돼요. 허허허, 이번에는 요술 방망이인가 봐 하며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때려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방망이가 아주머니를 따라다니며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아이고, 총각, 내가 잘못했으니 나 좀 살려주시게. 복주머니랑 당나귀랑 모두 돌려줄 테니 이 방망이 좀 제발 멈춰주소. 총각은 방망이에게 외쳤어요. 멈춰라. 이렇게 해서 총각은 요술 복주머니, 요술 당나귀, 요술 방망이를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 쌀이랑 금화랑 방망이 가져왔어요. 아버지는 마당에 그득그득 쌓이는 쌀이랑 금돈을 보고는 얼씨구 절씨구 장한 내 아들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총각은 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잠자리 동화 네 번째. 며느리 시험. 옛날 어느 마을에 김진사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김진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었지요. 그러나 김진사의 아들은 청년이 되었는데도 철이 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장사꾼에게 속아 묘목을 한 그루 사가지고 와서는 마당에 심으며 말했어요. 이 나무가 자라면 금사가가 열릴 거예요. 10냥도 안 되는 묘목을 1000냥이나 주고 사와서는 금사가가 열리기를 매일매일 기다리는 아들을 보며 김진사는 가슴이 답답해서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내가 늙어 죽으면 하나뿐인 귀한 내 아들이 거지가 되고 말겠구나. 아들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끙끙대며 궁리하던 김진사는 그만 병이 나고 말았지요. 보다 못한 이웃집 할머니가 김진사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마을에 며느리감을 구한다는 방을 붙이세요. 며느리 시험을 통과하면 김진사의 아들과 혼인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김진사가 며느리를 구한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온통 며느리 시험 이야기뿐이었지요. 그날부터 김진사 집에는 처녀들이 찾아와 며느리 시험을 보겠다고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란 통통한 처녀가 며느리 시험을 보겠다고 찾아왔어요. 김진사는 쌀 한 말과 몸종 부부를 내주며 말했어요. 이 쌀로 몸종 부부와 함께 한 달을 살아보도록 하시오.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다니. 첫 번째 처녀는 자신만만해하며 쌀을 똑같은 양으로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나누어 놓은 쌀로 매일 몸종 부부에게 밥을 짓도록 하였어요. 처녀는 말했어요. 놀고 먹으니 아주 좋구만.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밥 양이 적어 처녀는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더 이상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겠어. 처녀는 다음 날 아침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두 번째로 멸치처럼 마른 처녀가 며느리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두 번째 처녀도 문제가 아주 쉽다고 생각했어요. 히히히, 굽는 건 자신 있다구. 처녀는 몸종 부부에게 말했어요. 움직이면 배가 고프니까 가만히 있어요. 처녀와 몸종 부부는 온종일 쌀 한 톨 먹지 않고 누워만 있었지요.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결국 배가 고파 견디지 못하고 몸종 부부는 하루 만에 도망치고 말았어요. 세 번째 처녀는 얼굴이 곱디고 온 처녀였어요. 그러나 하는 짓마다 참으로 이상했어요. 굶으면 얼굴이 상한다며 밥을 혼자만 다 먹고 피부를 곱게 한다며 귀한 쌀을 빻아 얼굴에 발랐지요.
이 곱디고 온 처녀가 어찌 되었냐고요? 그야 화가 난 몸종 부부에게 쫓겨나고 말았지요. 이렇게 김진사의 대문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던 처녀들은 모두 도망가고 이제 가난한 농부의 딸만 남았어요. 농부의 딸은 김진사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저처럼 가난한 처녀도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요? 김진사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물론이지. 시험만 통과한다면야 며느리로 삼겠네. 가난한 처녀에게도 쌀 한 말과 몸종 부부를 내주었어요. 처녀는 쌀 한 말을 조용히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온 집안을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점심때가 되자 밥을 한 상 떡 벌어지게 차렸어요. 이렇게 먹으면 한 달은커녕 며칠도 견디지 못해요. 몸종 부부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하지만 처녀는 매 끼니마다 푸짐하게 밥을 지어 몸종 부부와 맛있게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으니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지요. 처녀는 산에 가서 나무를 캐다 팔고 삭바느질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처녀의 일하는 모습을 본 몸종 부부도 열심히 처녀를 도왔지요. 어느덧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을 기한으로 주었는데 석 달이나 견디다니. 이를 이상히 여긴 김진사는 창고를 둘러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창고 안에 쌀이 줄기는커녕 가득히 쌓여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허허, 내 며느리를 드디어 찾았구나. 처녀는 당당히 며느리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 후로 김진사네 집에는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은 똑똑한 아내를 얻어 어찌 되었을까요? 잠자리 동화 5번째. 도둑의 후회.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비록 초가집이었지만 두 내외는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며칠째 할아버지의 집 주위를 살피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도둑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할아버지 내외가 해만 지면 일찍 잠자리에 든다는 것을 알고 그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간 것이지요. 살금 삐끄덕 그런데 마루가 너무 낡아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잠기 밝은 할머니가 삐끄덕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말했어요. 영감, 무슨 소리가 나요? 얼른 일어나 보시구랴. 도둑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마룻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쿵쾅 가슴에서 나는 심장 소리가
밖으로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재촉에도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으며 말했어요. 쥐들이 배가 고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소리일 게야. 도둑은 이때다 싶어 갑자기 쥐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찍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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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찍. 어이쿠, 이를 어쩐담. 너무 큰 소리를 냈네. 쥐가 소리를 저렇게 크게 내다니. 할멈도 참 의심도 많구려. 목청 큰 쥐가 소리를 낸 게지. 그때 오랫동안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던 도둑은 힘이 들어 돌아 누웠어요. 그러자 삐그더덕 삐그더덕 마룻바닥은 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영감,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가 홀딱 돌아 누우며 대답했어요. 쥐 잡으러 온 고양이인 게지. 도둑은 옳지, 이때다 하며 고양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옹 야옹. 아이쿠, 이를 어쩐담. 너무 굵은 소리를 냈네. 무슨 고양이 소리가 저리도 굵어요. 할멈은 참 목소리 굵은 고양이가 새끼를 부르고 있는 게지. 도둑은 몸뚱이 밑에 깔린 손과 팔이 저릿저릿해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 기지개를 켜니 입에서 저절로 그아 하는 소리가 나오지 뭐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고양이를 쫓아온 개인 게지.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싶어서 목을 쭉 뽑고 개처럼 짖었지요. 멍멍멍 왈왈왈. 좋았어. 이번엔 아주 비슷했어. 그런데 할머니는 영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암만 들어도 저건 개 짖는 소리가 아닌데. 그러자 할아버지는 일어나 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소 소리인 게지. 도둑은 소 소리는 자신이 있었어요. 목을 쭉 빼고는 소 소리를 흉내냈지요. 엄마. 이번에는 속지 않고는 못 빼길걸? 하지만 의심 많은 할머니는 이번에도 속지 않았어요. 영감, 우리 소는 저렇게 안 울어요. 도둑은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 버릴까 하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코끼리 소리인 게지. 코끼리가 무엇이요?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도둑은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랐어요. 의심 많은 할머니가 당장이라도 방문을 박차고 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이에요. 코끼리 소리라. 꼬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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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끼리. 당황한 도둑은 입이 저절로 움직이며 자신도 모르게 코끼리 울음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부르르 떨며 말했어요. 에이구머니, 저런 요상한 소리가 다 있담. 코끼리 소리가 맞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머리를 푹푹 극적이며 글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동네에 코끼리라니.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나가봐요. 참, 알았어. 나가보면 될 거 아니요. 도둑은 다리가 마룻바닥에 베겨 몹시 아팠어요. 절룩절룩이며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아무리 두리번거려 봐도 숨을 곳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독으로 꼬록꼬록 꼬로록 들어가 바가지를 뒤집어 썼지요. 할아버지는 이곳저곳 살피다가 저벅저벅 물독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아이고, 들켰나 보다 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바가지가 낸 소리인가? 하며 바가지를 툭툭 쳐보는 것이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바가지 소리라도 내보자. 꼬록꼬록 꼬로록 물속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바가지, 바바바박, 바가지. 가만히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어허, 바가지가 맞네. 바가지가 맞아. 도둑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물독에서 나와 도망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날 생각만 하면 온 몸이 떨려오고 심장이 쿵쾅쿵쾅 대고 벌렁벌렁거린다고. 난 절대로 다시는 도둑질은 하지 않을 거야.